10년이 넘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야근이라 못 가. 그런데 바로 제 눈앞에 남편이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게이트를 막 빠져나왔을 때였죠. 캐리어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에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저는 열흘 넘게 이어진 해외여행의 여운에 잠겨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남편 박준호는 가슴을 툭툭 치며 돌아오면 꼭 직접 마중 나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 맛집에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위치를 보내주려고 핸드폰을 꺼내자 화면에 먼저 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클릭해서 본 순간 그 글자들은 제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죠. 여보, 미안해.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혀서 야근해야 해. 마중 나가지 못하게 됐어. 혼자 택시 타고 와. 미안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저러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드는 순간 제 눈초리가 멀지 않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의 한 남자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 뒷모습, 그 헤어스타일, 박준호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여자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더니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정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인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캐리어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이 오가는 공항에서 박준호 당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주변 여행객들은 이쪽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걸음을 늦추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제가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준호의 품에 더 파고들며 보란듯이 가슴을 내밀고는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완전히 도발적인 태도였죠. 박준호도 마침내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눈빛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품에 안은 여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여자는 그의 팔을 죽어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왜 제 남편을 쳐다보세요?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양을 떨었지만 숨길 수 없는 적대감이 묻어났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나쳐 박준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무시하고 박준호만 쳐다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방금 나한테 야근한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박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회의가 갑자기 끝나서 친구 마중 나왔어. 친구? 저는 비웃으며 그들이 얽힌 손을 훑어보다가 여자의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디자인, 작년에 제가 잃어버렸던 제 결혼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친구 마중 나오는데 자기야라고 불러요. 친구 마중 나오는데 내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요. 빨간 원피스 여자가 발끈하며 박준호의 팔을 놓고 제게 한 걸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건 내 반지야. 준호 오빠가 나한테 특별히 사준 거라고. 그리고 원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당신이 이혼 안 해주고
질척거려서 우리가 대놓고 만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아, 그래요? 저는 작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즉시 박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작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가근와이, 과이, 가근마오, 근간, 근간마오, 근가근, 금가근, 가근, 금가근 작은, 금강, 금가근, 여행 가기 전날 밤 그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은아, 여행 다녀오면 우리 웨딩 촬영 다시 하자. 그동안 너무 바빠서 미뤄뒀잖아. 이번엔 꼭 완벽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버님이 투자해주신 5억 원 덕분에 회사 신규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어. 수익 나면 바로 당신 이름으로 오션뷰 아파트 사줄게. 약속해. 녹음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너 그걸 왜 녹음했어? 빨리 꺼. 저는 가볍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잊었나 본데 당신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프로젝트 계약서, 그리고 당신이 지난달 프로젝트 자금 몰래 빼돌려서 이 친구분한테 명품 가방이랑 스포츠카 사준 이체 내역까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자료들이 당신 아버지랑 국세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넘어가면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회사가 무사할까요? 당신 징역 몇 년은 살아야 할 텐데. 이 말은 박준호의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사업과 아버지 앞에서의 효자 이미지였으니까요. 공금 횡령이 발각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감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빨간 원피스 여자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오빠,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 사준 것들 전부 횡령한 돈이었어? 오빠가 번 돈이라고 했잖아. 박준호는 그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푸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만. 쟤랑은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제발 그 자료들 넘기지 말아줘. 응?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너도 나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 남자 완전 쓰레기네. 아내가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람 피우다 걸리다니. 멀쩡하게 생겨서는 꼴사납게 무릎은 왜 꿇어. 저 여자도 불쌍하다. 상간녀인 것도 모자라 남자가 쓴 돈이 횡령한 돈이라니. 와, 저 와이프분 대단하다. 울고 불고 하지도 않고 증거로 바로 압살하네. 저는 무릎 꿇은 박준호를 내려다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준호,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나를 배신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그는 계속 제게 다가오려 하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를 외쳤지만 제가 차갑게 쏘아보자 겁을 먹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빨간 원피스 여자가 박준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박준호, 똑바로 말해. 정말 공금 횡령한 거 맞아? 나 속인 거면 가만 안 둬. 박준호는 그녀에게 멱살을 잡힌 채
저를 의식하며 그녀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태를 보고 싶지 않아 캐리어를 끌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원피스 여자가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고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못 가. 똑바로 말해. 그 증거들 다 진짜야? 일부러 준호 오빠 모함하는 거지? 저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피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함? 당신이 받은 그 가방, 그 차 결제 내역이나 확인해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충고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거짓말만 하는 남자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엮였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말을 마친 저는 그녀를 지나쳐 공항 출구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막 걸음을 떼자 이윤아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 어딜까? 그녀는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호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야. 당신이 아내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안 비켜줬을 뿐이라고. 남의 감정을 파괴한 건 바로 당신이야. 주변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려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핸드폰 카메라를 우리에게 향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피하며 캐리어를 옆에 쾅소리 나게 세우고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제3자, 이윤아 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내가 언제 당신들 감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윤아는 가슴을 펴고 보란 듯이 손에 낀 다이아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 오빠는 당신이랑 감정 끝난 지 오래라고 했어. 당신 아버지가 투자금으로 협박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이혼하고 나랑 결혼했을 거라고. 이제 오빠 회사도 안정됐으니 당신 같은 늙은 아줌마는 꺼져줘야지. 아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박준호는 이윤아의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기어 올라와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윤아야, 그만해. 왜 그만해? 이윤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면 뭐라도 된 것 같아? 준호 오빠가 마음 쓰는 사람은 나야. 어제도 나한테 한정판 가방 사줬고 오늘도 나 마중 나오려고 특별히 시간 낸 거라고. 네가 갑자기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우린 지금쯤 신혼여행 가고 있었어. 저는 그녀의 허무맹랑한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여행? 이윤아 씨 잊었나 본데 박준호 씨의 법적 아내는 나예요. 우리 혼인관계 증명서는 아직 구청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요. 저는 여유롭게 핸드폰 앨범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을 찾아 그녀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똑똑히 봐요. 여기 이름은 저랑 박준호, 혼인신고일은 3년 전. 당신이 그 사람 알기 2년 전이죠. 이윤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혼인신고서 따위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준호 오빠 마음속엔 내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이런 날을 대비해 박준호의 핸드폰 데이터를 전부 백업해 뒀거든요. 저는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윤아와 박준호의 카톡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밝게 해서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자신이 정실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윤아 씨가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탄냈는지. 준호 오빠, 그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빨리 박 사모님 되고 싶단 말이야. 아버님 투자금도 이미 들어왔다며. 이제 그 여자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
빨리 이혼하자고 해. 오빠, 나일 0만 원짜리 시계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그동안 오빠 몰래 만나느라 고생한 보상으로 해줘. 걱정 마. 우리 부모님한테는 오빠 미혼인 능력남이라고 말해놨어. 다들 오빠 마음에 들어해. 이혼만 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야. 노골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이민아를 향한 시선은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유부남인 거 알면서 저랬다고? 진짜 역겹다. 대놓고 선물 사달라고 조르네. 낯짝도 두꺼워. 젊고 예쁘게 생겨서는 도덕관념이 저 모양이람. 이민아의 얼굴은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태블릿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그거 다 네가 조작한 거잖아. 가짜야, 가짜. 저는 몸을 피하며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럼 박준호가 당신한테 유나 용돈이라며 보내주노. 0만 원. 그리고 가방이랑 시계, 스포츠카 사준 결제, 영수증. 이것도 다 가짜예요.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옆에 서 있던 박준호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아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민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핸드폰 카메라 세례에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박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준호 오빠, 뭐라도 말 좀 해봐. 이거 다 가짜라고 말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박준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민아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시끄러워.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 한마디는 이민아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우고 안정된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몰래 만났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럼 누구 탓인데? 박준호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네가 맨날 이혼하라고 닥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이민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 이제 알겠어요? 박준호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장난감으로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아빠 투자금으로 싸구려 명품 몇 개 사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랐나 본데. 헛소리 마. 이민아는 아직도 발악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더 잘 알 텐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거 당신 회사 인사팀 번호인데 지금 전화해서 당신이 어떻게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파탄 냈는지 들려줄까요? 아, 참. 듣자 하니 당신 지금 회사도 박준호가 백 써서 들어갔다면서요? 사장님이 당신이 이런 사람인 걸 알면 그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자랑스러워했죠. 만약 이 일로 직장을 잃는다면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전화 하지 마세요. 이민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두 분 결혼 생활 망쳐서 죄송해요. 저 지금 갈게요. 다시는 박준호 씨 안 만날게요. 제발 전화만은.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도발할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주변 사람들은 꺼져라. 저런 상간녀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꼴도 보기 싫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민아는
사람들의 욕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 얼굴을 가린 채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어가다 기둥에 부딪힐 뻔하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박준호는 임윤아가 사라진 뒷모습에 아무런 미련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보며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나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그를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설명? 어떻게 한편으로는 나한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다른 여자랑 놀아났는지 설명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공금을 횡령해서 상간녀한테 선물을 사줬는지 설명하겠다는 거야? 박준호,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쟤랑 지금 당장 헤어질게. 앞으로 월급 전부 당신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당신 말만 들을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늦었어.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박준호, 당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제가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시어머니 김영숙의 굳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준호가 벌써 전화해서 일러 바쳤나 보군요. 김영숙은 쾅 소리를 내며 차문을 열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달려와 박준호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양손을 얹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봤습니다. 서정은, 너 할 만큼 하지 않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커서 몇 미터 밖에서도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이 착한 마음에 마중 좀 나왔다고 다짜고짜 바람 피웠다고 몰아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어? 내 속셈이 뭐야? 박준호는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잔뜩 주눅든 메추라기처럼 몰래 저를 훔쳐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탓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뭐가 내 잘못이야. 김영숙은 아들을 획 쏘아붙이고는 다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애가 사소한 일로 트집 잡는 거잖아.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의뢰 있는 일인데 아내라는 사람이 눈 감아 줄 줄도 모르고 공항까지 와서 망신을 줘?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수군거리자 김영숙은 아이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마치 모두에게 들려주려는 듯이요. 여러분, 이리 와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며느리가 제 아비가 돈 좀 있다고 집에서 아나무인으로 굴면서 제 아들을 하인처럼 부려먹었어요. 제 아들은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버는데 자기는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와서는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아서 제 아들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안은 뻔뻔함도 유전인가 보네요. 저는 비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다고요? 박준호 씨가 다른 여자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사소한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투자한 프로젝트 자금 5억 원을 빼돌려서 상간녀한테 스포츠카랑 명품 가방 사준 것도 의뢰 있는 일이에요? 무슨 헛소리야. 김영숙의 얼굴색이 변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자금 횡령. 내 아들은 정직해서 그런 짓 절대 안 해. 네가 오해한 거겠지. 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거야. 회사 운영 자금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박준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워 사람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박준호 씨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석 달 전 저희 아버지가 5억 원을 투자하자마자 다음 날 8,
0만 원을 이뮤나에게 자동차 구매 대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송금했어요. 보름 전에는 0만 원을 용돈으로 보냈고요. 그 외에도 이뮤나에게 가방, 시계, 보석 사준 내역이 수두룩한데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어요. 이것도 회사 운영 자금인가요? 구경꾼들은 똑똑히 보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장인어른 투자금을 상간녀한테 썼다고? 저 시어머니도 뻔뻔하네.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 저 남자 진짜 인간 말종이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공금 횡령까지. 김영숙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제 태블릿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그 돈은 이뮤나가 내 아들한테 빌린 걸 수도 있잖아. 그냥 친구 사이인데 네가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야. 친구 사이요? 저는 박준호와 이뮤나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해외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뮤나가 박준호 품에 안겨 저와 똑같은 결혼 반지를 끼고 그들이 새로 마련한 신혼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친구 사이가 같이 호텔에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똑같은 결혼 반지를 끼고 박준호 씨 이름으로 된 집에 같이 살아요? 어머님, 눈이 안 좋으시면 제가 안경이라도 맞춰드릴까요? 여기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시고요. 박준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김영숙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그만하고 집에 가요. 무슨 집? 김영숙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정은 똑똑히 들어. 설령 준호가 그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건 네가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은 탓이야. 맨날 일만 하는 너한테 무슨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겠니? 준호가 너한테서 따뜻함을 못 느끼니까 다른 데서 찾은 거 아냐. 네가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조용히 집에 가서 이 일을 덮어야지. 왜 우리 박씨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박씨 집안 망신이요. 저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어머님, 박씨 집안에 먹칠을 한 건 제가 아니라 바람 피우고 공금 횡령한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기는커녕 같이 숨기고 저를 몰아세우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자식 교육 한번 잘 시키셨네요. 네가 감히 나한테. 김영숙은 제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김영숙은 아야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른으로 대접해드리니 가만히 있는 거지. 선 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어머님은 이뮤나 존재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작년 어머님 생신 때 이뮤나가 0만 원짜리 금목걸이 선물한 거 매일 하고 다니시면서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하셨죠? 김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가방에서 쇼핑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영수증 어머님 방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결제자는 이뮤나, 구매 상품은 바로 그 금목걸이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의 선물을 받고 박준호 씨 앞에서 그 여자 칭찬을 하고 저랑 이혼하라고 부추기셨죠. 제 말이 틀렸나요? 주변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숙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상간녀 편을 들었다고? 선물까지 받고 진짜 막장 집안이네. 저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김영숙은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준호가 걔한테 시켜서 산 거야. 난 몰랐어. 모르셨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영숙과 임윤아의 대화였죠. 윤아야, 걱정 마라. 우리 준호 마음속엔 네가 있어. 내가 잘 설득해서 서정은이랑 빨리 이혼하게 할게. 너도 준호 잘 좀 챙겨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 재산은 다 내 거다. 네, 어머님. 준호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녹음이 끝나자 김영숙은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과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그만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제발. 얘기?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내가 계속 참고 살라는 얘기? 우리 아빠 돈을 어떻게 하면 당신들 모자 명의로 다 돌릴 수 있을지 상의하자는 얘기? 박준호, 김영숙 여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부로 나 서정은은 당신들 박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박준호 씨가 횡령한 공금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직접 당신 아버지와 얘기할 겁니다. 당신들 집안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 모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길가에 대기 중인 택시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저와 박준호가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건물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미련 대신 차가운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이 집을 꾸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가. 이제와 생각하니 그저 나 자신을 위한 화려한 감옥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 앞에 놓인 낯선 여성용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윤아의 사이즈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웃으며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임윤아의 스카프가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사용한 커플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낯선 향수 냄새와 박준호의 채취가 뒤섞여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 난장판을 치울 생각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떠나기 전 만약을 대비해 집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백업해 둔 것이 이제야 쓸모가 생겼습니다. USB를 꽂고 박준호의 업무 파일, 은행 이체 내역 스크린샷, 그리고 그와 임윤아의 카톡 대화 백업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정리를 반쯤 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이지혜 변호사였습니다. 정은 씨, 그쪽 상황은 어때요?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자 실력 있는 변호사였죠. 변호사님,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의 일은 해결됐고요. 박준호랑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까지 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저와 박준호의 부부 공동 재산과 아버지가 박준호 회사에 투자한 5억 원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려야겠어요. 그가 이미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박준호라는 사람,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미 저희 팀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박준호 씨는 6개월 전부터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를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어머니 김영숙 씨 명의로 이전했고, 정은 씨 혼수품이었던 스포츠카는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낯선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 계좌 실소유주는 이민아였고요. 또 회사 지분 일부를 먼 친척 동생에게 몰래 양도했는데 사실상 차명으로 맡겨둔 거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미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이 투자한 5억 원 중 회사 운영에는 2억 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3억 원 중 일부는 이민아에게 차와 집을 사주는데 다른 일부는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렸어요. 현재 해외 변호사와 연락해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인 빚도 1억 원 정도 있는데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했지만 정은 씨에게는 숨겨왔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2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째, 박준호가 김영숙과 이민아 명의로 빼돌린 자산과 회사 지분을 즉시 동결해 주세요. 둘째, 그가 재산을 빼돌리고 투자금을 횡령하고 빚을 진 모든 증거를 모아 이혼 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 사람 빈털터리로 만들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산 동결 신청은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준호 씨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쯤 불안해서 정은 씨에게 매달리거나 다른 꼼수를 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스스로 재산을 더 빼돌리려는 증거를 남기도록 덫을 놓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저장한 뒤 컴퓨터의 백업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음 계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준호는 지금쯤 제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의 재산은닉 증거까지 확보한 사실은 모를 겁니다. 그는 분명 저를 회유하거나 시간을 벌어 남은 자산을 마저 빼돌리려 하겠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연달아 몇 번을 더 걸어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 모든 재산 당신한테 다 줄게. 이민아랑도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제발, 나 무시하지 말아줘. 저는 문자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애원한다고? 나를 배신할 땐 무슨 생각이었을까? 저는 답장 대신 문자를 이 변호사님께 전달해 증거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일 거라 직감했죠. 뷰파인더로 보니 역시나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일 거라 직감했죠. 뷰파인더로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여보, 밥 좀 챙겨주러 왔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막 돌아와서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것 같아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내가 직접 만들었어. 문 좀 열어줘. 응.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더러워서 먹기 싫네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은 없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요.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박준호는 문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회사도 아버님 지원 없이는 안 되고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랑 이혼하면 난 끝장이야. 제발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이민아랑 놀아나고 우리 아빠 돈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이것저것 사줄 때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했나? 박준호, 여기서 연기 그만하고 꺼져요. 나한테 안 통해. 여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박준호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이민아랑은 정말 끝냈어. 걔가 준 선물 다 버리고 연락처도 차단했다고. 못 믿겠으면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다시는 우리 일에 간섭 안 하신다고 했단 말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와 완전히 등을 돌릴 때가 아니다. 그가 경계를 풀고 더 많은 허점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일부러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원한다면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요. 내일 당신의 모든 재산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회사 지분 증명서까지 전부 가져와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이민아 명의로 빼돌린 자산도 전부 원상복구시켜요. 그러면 용서할지 고려는 해보죠. 박준호는 제 말에 금세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정말, 여보,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전부 처리하고 서류 다 챙겨서 올게. 걱정 마. 꼭 약속 지킬게. 못된 말은 먼저 할게요. 저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꼼수를 부리는 게 발각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이혼은 물론이고 당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아요. 아니야, 절대 안 그럴게. 박준호는 다급하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게. 다시는 당신 속이지 않을게. 박준호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리해둔 이민아의 상간 증거들을 종류별로 묶었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이체 증명서, 다정한 사진들, 그녀가 제 결혼 반지를 끼고 활보하는 영상,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한 영수증과 사진까지, 심지어 박준호가 공금을 횡령해 그녀에게 스포츠카를 사준 구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카톡 대화에서 이민아의 직장을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성세 미디어라는 회사였고 마케팅팀 소속이었죠. 더 기막힌 우연은 제 대학 동기인 이나영이 바로 그 회사 인사팀 과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민아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박준호가 쓴 백 덕분이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습니다. 저는 나영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나 좀 도와줘. 너희 회사 마케팅팀의 이민아라는 직원 좀 폭로해야겠어. 나영은 제 말에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은아? 무슨 일이야? 아, 그 이민아 알아. 회사에서는 엄청 순수하고 성실한 척하는데 뒤로는 그런 구린데가 있었구나. 구린 정도가 아니야. 완전 막장 드라마지. 저는 이민아가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박준호가 횡령한 공금으로 명품을 사들인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증거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회사 대표님이랑 인사팀장 그리고 마케팅팀 전 직원에게 익명으로 좀 뿌려줘. 그 여자 실체를 모두가 알아야겠어. 문제 없어. 그런 상간녀는 당연히 매장시켜야지. 나영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증거 빨리 보내. 지금 바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압축한 증거 파일을 나영에게 보냈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걱정 마. 알아서 할게. 나영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문제를 처리했으니 다음은 그녀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핸드폰 백업 파일에서 이뮤나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 동창의 단톡방, 동호의 단톡방, 심지어 그녀의 고향 가족 단톡방까지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익명 계정을 만들어 증거들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이 단톡방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죠. 이뮤나, 유부남과 불륜관계,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자가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사들인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제 구경할 일만 남았죠. 이뮤나는 자기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독립적이고 선량한 이미지를 꾸며왔으니까요.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은 이뮤나의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고 그녀를 애태웠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정은 너지. 이 미친년. 감히 날 폭로해. 너랑은 끝까지 갈 거야. 저는 비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이뮤나,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남의 가정을 파괴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서정은 이 악독한 년. 이뮤나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뭔데 날 폭로해. 간구로 함구로 또 더리떡떠 더리떠 버리떡떠떠떠 더리떡떠떠 더리떡떠 더리떡떠 더리떡떠떠 내 직장, 내 평판 다 망쳐놨어. 널 죽여버릴 거야. 날 죽이겠다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뮤나, 상황 파악 좀 해. 먼저 잘못을 저지른 건 너야.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나고 더러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 난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인데 이제 와서 무서워? 나한테 도발할 땐 뒤질 생각 안 했어? 아니야. 그건 다 박준호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난 그게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이뮤나는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 글들 좀 지워주면 안 돼요? 나 이 직장 잃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내가 돈 벌어서 부양해야 한단 말이에요. 날 막다른 길로 몰면 나도 당신 회사, 당신 집에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마음대로 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으니 네가 와서 난리 쳐봤자 너만 더 취해질 뿐이야. 그리고 우리 집엔 지금 나 혼자 있으니 감히 찾아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그리고 네 부모님이 모를 것 같아? 내가 이미 내 가족 단톡방에 증거 다 보냈는데 지금쯤 고향 친척들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겠네. 이뮤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네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서정은 너 정말 잔인하다. 잔인? 저는 웃었습니다. 네가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우리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뮤나, 더 나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 내가 변호사 시켜서 박준호가 너한테 사준 차랑 집
전부 동결시켰어. 그건 다 횡령한 돈으로 산 거라 불법 소득이거든. 조만간 전부 몰수될 거야. 넌 이제 직장도, 평판도, 네가 보물처럼 여기던 명품이랑 집, 차까지 전부 잃게 된 거야. 아, 아닐 거야. 이윤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 오빠가 날 지켜준다고 했어. 그건 다 내 거라고 했단 말이야. 서정은 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박준호한테 직접 물어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걸? 그 사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회사랑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책임을 너한테 떠넘길 수도 있어. 네가 자기를 유혹했다거나 네가 돈을 뜯어냈다고 말이야. 그가 너 때문에 자기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아? 이윤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준호 오빠는 날 사랑해. 나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사랑?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정말 널 사랑했다면 널 상간녀로 만들지도 불법적인 돈으로 선물을 사주지도 널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윤아, 정신 차려. 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의 장난감이었어. 이제 그가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버릴 건 바로 너라고.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녹이 띤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이 망신스러운 것.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돌아와서 그분들께 사죄드려. 아마도 이윤아의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의 증거를 보고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윤아는 더 서럽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난 잘못 없어. 박준호가 날 속였고 서정은이 날 망친 거야. 찬물을 타성 이윤아는 더 서럽게 울며 아직도 변명이야. 이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네 잘못이 아니라고? 똑똑히 들어. 네가 가서 사죄하고 그 더러운 돈 다 돌려주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도 아니야. 전화기 너머는 이윤아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듣기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은아, 처리 완료. 증거를 회사 고위층이랑 전 직원에게 뿌렸더니 난리가 났어. 대표님이 직접 이윤아 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케팅팀 동료들은 평소에 순진한 척하더니 소름 돋는다고 수군거려. 방금 인사팀에 불려가서 울면서 짐 싸서 나갔어. 끝까지 변명하려다 다들 비웃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지. 속이 다 시원하다. 잘했어. 저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윤아, 이건 그냥 작은 벌일 뿐이야.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것을 빼앗아간 너, 훨씬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박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윤아에게서 구원 요청을 받았거나 그녀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윤아 폭로한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걔가 잘못했다 해도 사람 앞길을 막으면 어떡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상간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박준호,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전화기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결혼 생활을 망치고 우리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괜찮고 이제 겨우 직장에서 잘리고 평판 좀 나빠진 게 뭐 대수라고. 오히려 너무 가벼운 처벌이지.
당신은 아직도 나한테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전화기 너머의 박준호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도 피해자야. 그 돈이 횡령한 돈인 줄은 몰랐다고. 피해자? 저는 기가 차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만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른 게 피해자야? 박준호. 당신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야, 여보. 박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은 없어. 이혼 서류는 내일 도착할 테니 도장이나 찍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 섞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호사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그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생각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호텔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뷰파인더로 보니 박준호가 무릎을 꿇고 문 앞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다이아 반지 상자까지 놓여 있었죠. 완전히 개과천선한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고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준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뮤나에게 정신이 팔렸던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는 말하며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훨씬 더 큰 다이아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전에 있던 결혼 반지보다 훨씬 더 커. 약속할게. 앞으로 당신을 공주님처럼 모실게. 내 모든 재산도 당신이 관리하고 회사 일도 전부 당신이랑 상의할게. 다시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줄 거야. 소란의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박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당신이 용서해줄 때까지. 저는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연기력이 대단하네요. 배우나 하지 그랬어요. 다이아 반지 하나면 내가 당신의 배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릎 꿇고 빌면 다 잊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야, 여보, 진심이야. 박준호는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이뮤나랑은 정말 끝냈어. 걔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바로 차단해버렸다고.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어.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하셨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상간녀한테 선물 받고 나랑 이혼하라고 부추길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나? 여보, 제발. 그는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에 2억 원 들어있어. 내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야. 당신한테 줄게.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그리고 각서도 썼어.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귀속시키고 만약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르면 빈털터리로 쫓겨나겠다고. 그는 품에서 빼곡히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종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준호, 내가 그 2억 원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같아? 그깟 종이 쪼가리가 필요할 것 같냐고.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어. 근데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조차 지키지 못했잖아. 이웃들은 저 남자 정말 뻔뻔하다. 저런 남자는 용서해주면 안 되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준호는 이웃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결혼 생활? 저는 그를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민아를 끌어안고 자기야라고 부르던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났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서 꺼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안 꺼져. 당신이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그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3동 1호 라인인데요.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박준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싶으면 계속 꿇고 있어요. 곧 관리사무소에서 올 테니 어떻게 수습할지 구경이나 하죠. 박준호는 제가 정말 신고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할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바닥에 장미와 반지를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잠깐,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더러운 물건들이랑 카드 전부 가지고 꺼져요. 역겨우니까. 박준호는 제 싸늘한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물건들을 챙겨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이웃들은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가씨, 잘했어요. 저런 놈한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저는 이웃들에게 가볍게 미소 짓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금의 소동으로 피곤했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박준호, 그런 쇼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너와 이민아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산 동결 신청이 승인되어 박준호가 김영숙과 이민아 명의로 빼돌린 자산과 회사 지분이 모두 동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 증거는 거의 다 모였고 이혼 소장도 준비됐어요. 언제쯤 박준호 씨와 만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후가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더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하죠. 장소는 시내에 있는 더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하죠. 그 사람이 가장 빛나던 곳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바로 박준호 씨에게 통보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제 손으로 마침표를 찍고 박준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오후 3시 저는 더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박준호가 약혼식을 올렸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와의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박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가의 피로와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왔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주빈석에 앉았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제 옆에 앉았죠. 저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박준호 씨, 시간 끌지 맙시다. 이혼 서류예요. 문제 없으면 사인해요. 그리고 이 반지도 돌려줄게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박준호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즉시 소리쳤습니다. 서정은 이럴 순 없어. 재산 분할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준다고? 위자료 5억 원은 또 뭐야? 너무하잖아. 불공평. 저는 비웃으며 결혼 반지를 집어들고 그의 앞에서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는 두 동강 났습니다. 나를 배신할 때는 공평했나? 우리 아빠 돈 빼돌려서 상간녀한테 쓸 때는 공평했고, 박준호, 이 이혼 서류는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사인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그때는 단 한 푼도 못 받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박준호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정은 너무 심하잖아. 저 재산에는 내 목도 있어. 어떻게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아. 위자료 5억 원이라니 날 죽일 셈이야? 죽일 셈? 저는 부서진 반지 조각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 아빠 투자금 5억 원 중에 3억 원을 빼돌려서 상간녀한테 썼고, 결혼 후 장만한 집은 당신 엄마 명의로 빼돌렸고, 내 혼수품인 스포츠카는 담보 대출 받았잖아. 이 모든 걸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재산 포기하고 위자료 5억 원 내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김영숙과 시아버지 박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철은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정은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준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잘해주셨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이 변호사님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증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잘해줬는지. 이건 재산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이건 어머님께 부동산 명에 이전한 계약서. 이건 제 혼수품 담보대출 증명서. 그리고 이건 아버님 투자금 횡령한 회계감사 보고서예요. 이 모든 걸 보고도 저한테 잘해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 변호사님이 두꺼운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상철은 서류 몇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지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각돈 서류 몇 장을 넘겨보더니 김영숙은 서류를 찢어버리려 달려들었지만 이 변호사님이 막아섰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김영숙은 발악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거고 내 아빠 투자금은 증여였어. 준호가 이민아랑 그냥 좀 논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집착해. 이혼은 해주겠지만 재산은 반반이야.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고. 증여? 저는 투자 계약서를 꺼내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똑똑히 보세요. 이 계약서에는 저희 아버지가 5억 원을 지분 투자했고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고요. 박준호 씨가 몰래 지분을 양도한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투자를 철회하고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이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준호,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옆에서 계속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제 말 믿지 마요.
저 계약서 다 위조한 거야. 각 위조. 이 변호사님이 공증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박준호 씨의 친필 서명과 지장도 찍혀 있고요. 못 믿으시겠다면 필적 감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경제범죄수사대와 접촉했습니다. 서정은 씨가 서명만 하면 박준호 씨의 횡령 및 재산은닉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박 씨 집안의 숨통을 끊는 한마디였습니다. 박상철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고 겨우 섰고 김영숙도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준호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박준호는 부모님의 겁에 질린 모습과 제 싸늘한 눈빛을 보며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은아, 내가 사인할게.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줘. 회사만은 망하게 하지 말아줘. 이제야 무서운가 보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인을 원한다면 제 조건 2가지를 들어줘야 해요. 첫째, 모든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을 포기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빼돌린 아파트와 담보 잡힌 제 차까지 전부 제 명의로 돌려놓으세요. 둘째, 3일 안에 저희 아버지가 투자한 돈 중 횡령한 3억 원을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3억 원. 지금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김영숙이 울부짖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도 안 좋고 준호 돈은 다 그 계집애한테 썼는데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정돈했습니다. 3일 안에 3억 원을 마련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박준호 씨 감옥에 보내고 회사 자산 경매에 넘겨서 빚 갚게 할 거예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박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네 조건대로 하지. 3일 안에 3억 원을 마련하고 준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 대신 서류 처리가 끝나면 더 이상 준호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약속하죠. 계약대로만 이행하신다면요. 저는 이 변호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합의서 준비해 주세요. 이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온 추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상철과 김영숙도 보증일란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3일 뒤에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돈 준비되면 바로 이혼 수속 발죠.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영숙의 울음소리와 박상철의 한숨소리, 그리고 박준호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오직 통쾌함만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만을. 뒤에서 김영숙의 울음소리와 박상철의 한숨소리. 호텔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혼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돈을 갚고 이혼 수속이 완전히 끝나야만 이 끔찍한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잘했다. 그런 놈은 미련 가질 가치가 없어. 돈 문제는 걱정 마라. 그들이 갚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힘든 시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인생을 새로 설계하고 제 꿈을 다시 펼칠 것입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박준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꿈을 포기했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민아였습니다. 서정은 씨, 제가 잘못했어요. 박준호랑은 완전히 끝냈어요. 그가 사준 물건들 전부 돌려드릴게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비웃으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공항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애원한다고? 너무 늦었어.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녀가 자초한 일일 뿐입니다. 그 후 3일 동안 저는 일을 처리하며 박 씨 집안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김영숙은 자신의 금부티까지 전당포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 씨, 박 씨 집안에서 2억 원을 마련했는데 나머지 1억 원이 부족해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거나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없냐고 하네요. 시간은 더 줄 수 있지만 탕감은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머지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래 계획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박준호 씨의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한 지 이틀 만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상쾌했죠. 정은 씨, 대박 사건 터졌어요. 박준호 씨 공금 횡령 사실이 회사 감사팀에 발각돼서 지금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고 있대요.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민아 지시예요. 이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고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이민아가 박준호한테 차단까지 당하자 홧김에 그가 공금으로 자기한테 사준 물건들, 영수증이랑 카톡 대화 내용을 전부 감사팀이랑 수사대에 익명으로 제보했대요. 감사팀에서 조사해보니 당신 아버지 투자금 3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자금 2억 원까지 총 5억 원을 횡령해서 전부 이민아한테 썼다는군요.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아의 복수가 오히려 저를 도운 셈이었습니다. 그럼 박 씨 집안은 지금 어때요? 완전 쑥대밭이죠. 박상철 씨는 그 소식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김영숙 씨는 회사에 가서 난동 부리다 쫓겨났대요. 회사 계좌는 동결되고 채권자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답니다. 박 씨 집안 완전히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뉴스를 확인하니 정말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명 IT 기업 대표 아들 5억 원 횡령 혐의로 체포. 회사 부도 위기라는 제목 아래 경찰에 연행되는 박준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정은 다 너 때문이야.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네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지만 않았어도 준호가 횡령하지도 그 계집애가 신고하지도 않았을 거야. 다 내 탓이야. 이 재수 없는 년. 어머님, 양심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은 못 하실 텐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횡령한 건 제가 이민아를 폭로하기 전의 일이에요. 당신들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이라고요. 그녀는 한참을 울부짖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아,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준호 좀 살려줘. 도와달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우리의 정을 생각이나 하셨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들 집안의 운명은 당신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께서는 박상철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정은아, 박씨 집안이 정말 비참하게 됐더구나. 박상철은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김영숙은 병원에서 매일 울고 회사는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옳았다. 그런 사람들은 동정할 가치가 없어. 알아요, 아빠.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며칠 뒤 박준호는 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김영숙은 집을 팔아 겨우 빚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민아는 박준호를 신고한 후에도 부모님과 의절하고 좁은 단칸방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동정심 대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기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선과 악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 김영숙은 남은 1억 원을 갚기 위해 박준호 회사에 남은 자산 전부를 제게 양도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영숙은 며칠 만에 폭삭 늙어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산 양도 서류에 서명하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제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영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정은아, 너 정말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났어. 이제 그 쓰레기들은 다 정리됐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일만 남았네. 그래, 이제 끔찍한 과거는 잊고 내일에만 집중하면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거야말로 정답이지. 우리 멋진 디자이너 서정은 대표님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유쾌하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 설계 도면을 막 완성했을 때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난동을 부리며 대표님을 찾는다고 막무가내예요. 이민아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이민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운동복 차림에 기름진 머리, 퀭한 눈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서정은, 이 나쁜 년.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장 내 인생 보상해. 보상?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해쳤다고? 이민아, 네가 상간녀 짓을 해서 이런 꼴이 된 거잖아. 왜 내 탓을 해? 내 탓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폭로해서 직장을 잃었고 내 재산을 동결시켜서 빈털터리가 됐어. 네가 박씨 집안을 망하게 해서 준호 오빠까지 감옥에 갔잖아. 서정은, 넌 나한테 빚졌어. 내가 너한테 빚진 게 뭐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 망친 빚? 우리 아빠 돈 쓴 빚? 이민아,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닥쳐. 이민아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나한테 1억 원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내 사업 망하게 매일 와서 행패 부릴 거야. 1억 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네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내 행패를 무서워할 것 같. 날 무시하지 마. 이민아는 스튜디오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악독한 여자 서정은이 제 남편을 뺏고 제 인생을 망쳤어요. 와서 심판 좀 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는지, 어떻게 우리 아빠 돈으로 명품을 샀는지, 어떻게 박준호를 횡령죄로 신고했는지 전부 말해볼래요? 당신이 지금 이 꼴이 된 게 전부 자업자득이라는 것도요. 이민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행패 부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림도 없지. 난 돈 한 푼 안 줄 거고 업무방해죄로 당신을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이민아는 제 말에 몸을 떨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정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과도 의절했고 돈도 한 푼 없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서 고향에 돌아갈 차비라도 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이민아는 업무방해 및 폭행미수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그녀는 결국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며칠 뒤 이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 씨, 좋은 소식이에요. 박준호 씨 사건 최종 판결이 났어요. 횡령액이 커서 징역 5년에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잘 됐네요. 더 통쾌한 소식도 있어요. 김영숙 씨가 아들 배상금 마련하려고 마지막 남은 낡은 집까지 팔고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반신불수가 된 남편 수발들며 산대요. 예전에 그렇게 붙어 다니던 친척, 친구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박준호는 감옥에 갔고 시부모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이민아는 구치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기만했던 모든 이들이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민아는 구류에서 풀려난 후에도 다시 제 스튜디오에 찾아와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그녀를 고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그녀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된 후 저는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뛰어난 서비스로 업계에서 금방 입소문을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 중심의 최고급 복합 쇼핑몰인 글로벌 센터의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제 디자인이 채택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제 스튜디오는 업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는 글로벌 센터의 회장님이신 강태준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젊고 유능하며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강 대표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은 씨,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정은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 이후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우선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은 씨가 마음을 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나갔고 저는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여자의 진정한 무기는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단단해진 마음으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멋지게 열어갈 것입니다.